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금 시장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26장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고 27장, 28장은 스킵하고 29장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1시간 넘게 이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30분 정도 단위로 영상을 끊어서 3개 정도를 만들겠습니다. 30분짜리 3개. 그렇게 해서 5월 5일에 해당하는 강의는 30분짜리 3개, 마찬가지로 5월 6일에 해당하는 강의도 대략 한 30분짜리 영상 3개로 나누어서 제가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 강의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커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영상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강의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메일을 하셔도 좋고 다양한 방식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금시장 균형에서 자금시장에서의 공급과 자금시장에서의 수요를 봤었고요. 그래서 오늘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금시장의 수요 곡선은 굳이 기업들만 자금시장의 수요 측면에 참여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가계나 정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기업의 투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시장의 수요 곡선은 투자 함수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함수와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가계 부문의 저축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마찬가지로 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는 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계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에서 우리는 장기 실질 이자율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장기 실질 이자율, 장기 중립금리 또는 자연 이자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균형 자금 거래량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저축이 실제로 거시경제 전체에서 발생하고 저축된 자금이 기업의 투자에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자금 거래량. 이제 남은 부분은 26장의 남은 부분은 어떠한 요인 때문에 가계의 저축이 변하는가 또 어떠한 요인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변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 함수에서 기업의 투자가 변하는 몇 가지 요인들은 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주로 가계의 저축이 언제 변하는가 3가지 특징, 3가지 요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 곡선이 언제 이동하는가 자금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는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 이자율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실질 이자율의 변화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면 저축이 증가하면 실질 이자율과 무관하게 저축이 증가한다면 그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또는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실질 이자율과 무관하게 저축이 감소한다면 그건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자율과 무관하게 저축이 감소한다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공급의 감소겠죠. 저축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인데 문제는 이자율과 무관하게 나타날 때 저축의 감소가 바로 공급의 감소가 됩니다. 공급의 감소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과 무관하게 저축이 증가한다면 그럼 이제 이건 공급의 증가가 됩니다. 공급의 증가가 바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실질 이자율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축이 감소하는 경우, 저축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론 균형 실질 이자율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공급의 감소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저축의 감소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 이자율의 변화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저축의 감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축의 변화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텐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저축이 감소하고 언제 저축이 증가하는지 실질 이자율과 무관하게.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바로 이어서 봤던 공급의 증가가 되겠죠. 또 공급이 감소한다. 자금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저축이 증가한다. 실질 이자율과 무관하게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당연히 장기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요. 예컨대 공급이 변화하기 전에 장기 실질 이자율이 3%였다고 한번 해보죠. 공급이 감소한다면 당연히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편의상 한 3.5%로 상승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죠. 반대로 공급이 증가한다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과 상관없이 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한다면 자금 시장에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 실질 이자율은 장기 균형 실질 이자율은 2.5%로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이 변할 때 장기 균형 실질 이자율 혹은 균형 장기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저축이 변하는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 이자율과 무관하게겠죠. 이자율의 변화와 상관없이 저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언제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 첫 번째, 가계저축의 변화, 두 번째는 정부저축의 변화, 세 번째는 해외저축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저축이 변화될 수 있겠죠. 또는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도 정부저축이 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도 해외 저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퍼스널 세이빙, 두 번째가 거버먼트 세이빙, 세 번째가 포린 세이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한번 보죠. 그래서 언제 가계 저축이 변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혹은 전보다 더 크게 느낄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은 대략 한 80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었는데 이제 점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대 수명이 조금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85세 이렇게. 그러면 정년 퇴직하는, 그러니까 리타이어하는 연령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60세 전후, 그 다음에 교사라든가 저희와 같은 교사나 교수는 이제 65세까지 보통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정년이 같이 그거에 맞춰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이고, 반면 내가 소비를 해야 되는 기간은 전보다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자율과 상관없이 전보다 더 많이 저축하려고 하는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걸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다면 전보다 더 많이 저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라든가 교육비 마련이, 미래에 발생할 교육비,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비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저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결혼 준비 자금도 마련해야 될 테니까,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이자율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들이 저축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게 된다면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은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공급 곡선은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저축이 증가한 것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저축의 증가는 이제 국민연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을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제 제가 어렸을 때에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연금 제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직장 가입자부터 직장도 이제 뭐 근로자 숫자가 직장의 규모겠죠. 고용 규모가 뭐 몇 인 이상, 뭐 20인 이상, 50인 이상 비교적 큰 직장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직장 규모가 작아져서 소규모 직장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가입자라고 하는 이제 그 항목도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이제 매월 기금에 불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저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국민연금은 굉장히 뭐 여러분은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적어도 뭐 제 나이라든가 나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저축 상품인 거죠. 자기가 낸 기여금보다 비교적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세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하튼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게 조금씩 확장이 되어가면서 사실상 가계의 저축은 늘어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자율과 상관없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납입한 금액만큼 이제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만큼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내가 요만큼을 특정 금융상품, 예를 들면 연금 상품이라고 하는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면 이만큼 소득을 적게 국세청에서 카운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만큼만 여기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그 뭐 절세 상품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정부가 이러한 금융 상품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목적은 뭐냐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것이겠죠. 여하튼 이런 이제 뭐 텍스 베네핏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사람들은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저축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도의 저축은 항상 하게 될 테니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저축은 전부 다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정부 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버먼트 세이빙인데요. 정부 저축은 뭐 중앙 정부의 저축도 정부 저축이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저축도 정부 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을 비교해서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보다 큰 경우,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면 뭐 주로 정부의 수입은 뭐 당연히 대체로 거의 뭐 한 3분의 2, 한 60% 이상 조세 수입이죠. 세금으로 이제 수입을 확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지출을 하겠죠. 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뭐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지출보다 크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흑자 재정이라고 하고요. 재정 수지 흑자라고 보통 얘기하고, 반대로 수입이 지출보다 작다면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재정 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이제 흑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저축이 증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재정 수지 적자의 경우예요. 적자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금 공급의 감소라고 해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전체
그 공급량이 있을 텐데, 자금 공급량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정부가 가져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가 일부를 가져다 차입한다. 이게 조금 더 너무 쉬운 말을 쓰면 좀 그러니까요. 정부가 일부를 이게 빌려간다, 차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자금 수요의 증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 지금 우리가 공급 측면만 보고 있지만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요 측면에서는 우리가 기업만 존재한다, 기업의 투자 함수만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정부도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수요하는 중요한 경제 주체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지금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래서 지워놓겠습니다. 자금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려고 해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든 상관없이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흑자일 때 왜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는가,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보게 되면 적자 재정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차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자 재정은 사실 지속될 수 없는 상태이니까 반드시 적자 재정을 메꿔야 되고, 이 메꾸는 방법이 바로 정부의 차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차입을 하냐면 대부분의 경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차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떨 때 나타나냐면 그 조세 수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을 때, 정부가 매년 얼마만큼을 쓸 것인지를 이제 계획을 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출은 대체로 뭐 긴급하게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극심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의 증가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건 사고, 심각한 경기 침체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출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해 수입이 예측한 만큼 발생할 것이냐. 당연히 경제가 어렵다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면 뭐 당연히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도 예상한 것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기업들의 법인세도 예상한 만큼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거래가 둔화된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부가세도 예상한 만큼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금이 사실 정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실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차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은 당연히 자금 시장에 들어가서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수요 측면에서의 수요의 증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금 시장의 자금 일부를 정부가 빌려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차입이 반드시 수반되고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일부를 빌려간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제가 아까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대체로 경기 침체에서 찾았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예상한 만큼의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같은 상태를 이제 보통 우리가 균형 재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균형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에퀄리브리엄의 의미가 아니라 밸런스의 의미예요. 균형 재정을 달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반대죠. 이렇게 될 거예요. 수입이 예상한 만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긴급하게 정부 지출을 늘리기도 해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이걸 이제 총수요 확대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부가 적자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기가 부양된다고 믿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빌려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적자 재정이 발생하거나 또는 정부가 어떤 이제 목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당연히 자금 공급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뭐 뒤에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적자 재정이 발생하거나 혹은 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적자 재정이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자금이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는 공급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된다면 혹은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된다면 자금 시장에 자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만큼을 정부가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차이만큼. 그래서 정부가 빌려가는 것입니다. 빌려가는 돈,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경기 침체 과정에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릴 때, 자 이제 뭐 뒷부분에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해서 나오지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이건 생산, Y는 생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X를 이제 총 지출이라고 한번 해보죠. 총 지출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 지출 C,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I, 그다음에 정부 지출 G, 그다음에 순수출 NX인데 지금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다면 그러면 이제 생산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정부의 의도는 경기 침체 과정에서 총수요 혹은 총지출을 늘림으로써, 이거 우리가 총수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수요 또는 총지출을 늘림으로써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단기 거시경제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의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번 해보죠. 총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총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에 뭐 한 2년, 3년 정도의 기간 안에는 총수요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생산이 증가할 수 있겠죠. 사실 경기 침체 과정에서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바로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늘리고 그래서 GDP를 늘리는 것입니다. 생산을 늘리는 것이 이제 총수요 확대 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앞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했지만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자금 시장의 공급이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실질 이자율이 여기 있었던 실질 이자율이 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투자와 관련해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바로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총수요를 늘려서 생산을 늘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투자가 감소합니다. 투자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사실 투자만 보긴 하지만 우리가 앞서 컨섬션 세이빙에서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은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경기 부양을 의도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꽤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꽤 빈번하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도했던 총수요 확대가 의도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상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정부 지출이 늘어난 만큼 만약에 여기 정부 지출을 100조 원을 늘렸어요. 100조 원의 정부 지출을 추가로 늘렸다고 한번 해보죠. 추가로 100조 원을 늘렸는데 만약에 소비가 30조 원 줄어들고 민간 투자가 만약에 70조 원 줄어들었다면 그렇다면 사실 또이또이잖아요. 총수요는 사실상 변하지 않게 되고 생산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생산도 변화가 없겠죠. 그거를 구축 효과라고 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경제 전체의 자금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이 그림에서와 같이 장기 실질 이자율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지출도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총수요가 사실상 전과 달라지지 않겠죠. 정부 지출의 증가 의도는 총수요 확대라고 했는데 C와 I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총수요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구축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추가로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차입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시장에서 자금의 일부를 빌려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해외 부문에서 차입을 한다든가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데 뭐 돈을 마련하는 소스가 뭐 반드시 국내 자금 시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다든가 뭐 그렇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경기 부양을 하는 국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아프리카라든가 혹은 뭐 남미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 같은 경우에 도저히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IMF라든가 혹은 뭐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지만 웬만한 지금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시경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구축 효과의 경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구축 효과의 경로라고 생각하시고요.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서 정부 지출을 그걸 재원으로 사용을 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경우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금 시장에 자금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만큼을 정부가 가져다 쓰는 거니까요. 다음 그림에 나오긴 하지만 이 차이가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부 지출에 필요한 재원만큼을 자금 시장에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장기 실질 이자율은 3%에서 3.5%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균형 자금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이만큼의 자금 거래가 자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일부 자금을 정부가 뺏어 가져갔으니까 당연히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에서 자금 거래량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금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이걸 조금 나눠서 이제 볼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장기 실질 이자율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의 감소는 당연히 정부 지출의 증가만큼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정부 지출의 증가 혹은 정부의 차입, 국채 발행 규모 뭐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차입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에서 자금 시장의 장기 실질 이자율은 3.5%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실질 이자율의 상승은 뭐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는 투자를 감소시키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수요 측면에는 이제 뭐 소비는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투자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소비도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냥 한번 투자만 생각해 보죠. 수요 측면에는 기업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균형 자금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균형 자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 투자의 감소라는 뜻이죠. 이 차이가 바로 실질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의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I가 이마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뭐 매력적인 투자의 어떤 프로젝트의 개수들은 전부 다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기업의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요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균형에서 균형 자금 거래량은 전부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투자의 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실제로 정부의 지출은 이마만큼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부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감소는 바로 요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이제 소비까지 우리가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바로 투자와 소비의 감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지출은 이마만큼 증가하지만 그래서 G의 증가는 이마만큼 발생하지만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총수요는 사실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총수요 증가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경제 전체의 자금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실질 이자율은 상승해요.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는 완벽하게 상쇄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그림에서와 같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감소가 정부 지출의 증가를 여기서는 완벽하게 상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구축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일부 상쇄하는 거니까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상황이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 줌으로써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경험도 우리가 있고 또는 최근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니까 또다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와 같이 장기 실질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소비도 감소하고 민간 투자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과정에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DP 증가 효과는 대부분 상쇄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중요한 구축 효과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